월 151만 5천 원. 이게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예요. 저 이 숫자 보고 진짜 멍했거든요. 월급 300만 원 받으면 그중에 151만 원이 월세로 나가는 거잖아요. 남은 150만 원으로 밥 먹고 지하철 타고 핸드폰 요금 내고 뭔가 저축도 해야 하는 거고요. 근데 더 황당한 게 있어요. 이 돈을 내고 싶어도 집 자체가 없어요. 강북구 미아동에 SK 북한산 시티라는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3,830세대짜리예요. 근데 오늘 기준으로 전세 3건, 월세 1건, 3,830세대 중에 4건이에요. 오늘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 집 구해야 하는 분들이 뭘 하면 좋을지 같이 얘기해 볼게요. 부동산 처음이셔도 괜찮아요. 어려운 말 나오면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같이 보시죠. 자, 일단 얼마나 심각한지 숫자로 한번 보실게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51만 5천 원이에요.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으니까 비교를 해드릴게요.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 분들 세금 다 떼고 나면은 손에 쥐는 돈이 보통 33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거든요. 거기서 월세 151만 원이 빠지면은 나머지가 200만 원도 안 남아요. 그 200만 원으로 밥 먹고 지하철 타고 핸드폰 내고 보험료 내고 뭔가 모아야 하는 거잖아요. 계산이 안 되죠. 저도 계산이 두드려보고 진짜 답답했어요. 근데 사실 더 큰 문제는 이 돈을 내고 싶어도 집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SK 북한산 시티 말씀드렸는데 이게 거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SK 북한산 시티 강북구 3,830세대인데 임대 매물 4건, 레미안 위브 동대문구 2,652세대인데 월세 3건, 북한산 아이파크 도봉구 2,061세대인데 월세 1건, 세 단지 합치면 8,543세대인데 매물이 고작 8건이에요. 1000세대에 1건도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숫자로 보면 실감이 덜 오죠.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 얘기해 드릴게요. 서울에서 노도강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를 합쳐서 그렇게 부르는데요. 강남은 처음부터 포기하고 그나마 여기라면 조금 덜 비싼 전세나 월세를 구할 수 있겠다 싶었던 동네들이에요. 서울에서 집 구하는 분들한테 마지막 희망 같은 곳이었죠. 근데 지금은 거기도 쉽지 않아요. 직장은 서울인데 전세는 없고 월세는 월급 절반에 가깝고 겨우 찾은 매물도 오늘 보면 내일 없어요. 새벽에 앱 켜서 확인해도 이미 계약 완료 딱지가 붙어 있고요. 집 구하는 게 이렇게 힘든 나라가 맞나 싶죠.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있잖아요. 이 상황을 그냥 집주인들이 욕심 부려서라고 보면 사실 좀 억울한 집주인들도 있어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 그런지 같이 보실게요. 오늘 영상에서 3가지를 같이 얘기해 볼 거예요. 첫 번째 질문. 왜 갑자기 집이 이렇게 없어진 건가요? 눈에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뉴스에서도 다루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질문. 정부가 세입자 보호하겠다라고 했는데 왜 오히려 더 힘들어졌을까요? 이게 사실 저도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좋은 의도로 만든 정책이 왜 역효과가 났는지 같이 보면 그래서 그렇구나 하실 거예요. 세 번째 질문. 그래서 지금 나는 뭘 해야 하나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구조 얘기만 하고 끝내면 의미가 없으니까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것들도 같이 정리해 드릴게요. 순서대로 가볼게요. 첫 번째 질문. 왜 집이 없어진 건가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유 하나. 새 아파트가 안 지어지고 있어요. 서울에 새 아파트가 생기려면 낡은 건물 허물고 새로 짓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이게 규제랑 비용 문제로 수년째 속도가 안 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새 집이 안 생기니까 있는 집 차지하려는 경쟁이 심해지는 거예요. 물건이 줄면 가격 오르는 거 당연하잖아요. 특히 노도강 같은 서민 지역은 강남보다 신규 공급이 훨씬 더 적어요. 가장 필요한 곳에 집이 가장 안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유 둘. 집을 사도세를 못 주게 돼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름이 복잡한데 쉽게 말하면 이래요. 특정 동네에서 아파트를 사면 본인이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해요. 세입자를 못 들이는 거예요. 집값 투기 막겠다는 취지로 만든 건데요. 문제는 그 결과로 그 동네에서 세입자가 들어갈 수 있는 집 자체가 줄어버린 거예요. 투기꾼 막으려다가 세입자 들어갈 집도 같이 줄어버린 셈이에요. 이유 셋. 기존 세입자들이 더 오래 살게 됐어요. 2020년에 임대차 3법이 생겼어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세입자가 원하면 지금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어요.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도 버틸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계약 연장할 때 월세나 전세를 5% 이상 올리면 안 돼요. 세입자한테는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부작용이 있었어요. 이미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2년씩 더 눌러 앉으면서 새로 집 구하려는 사람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기존 세입자는 보호됐는데 새로 진입하려는 사람은 더 어려워진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거죠. 이게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이유들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끝내고 싶지 않아요. 진짜 얘기가 지금부터거든요. 두 번째 질문. 왜 오히려 더 힘들어졌을까요? 이 부분이 제가 오늘 제일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정부가 세입자 보호하겠다라고 집값 잡겠다라고 여러 정책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결과는 세입자가 더 힘들어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집 여러 채 가진 분들 얘기를 먼저 해야 해요. 여기서 다주택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집을 두 채, 세 채 이상 가진 분들을 말해요. 정부가 이분들한테 집 많이 가지면 세금 엄청 많이 낸다는 정책을 폈어요. 안 팔면 더 강하게 규제하겠다는 신호도 계속 보내고요. 정부 의도가 뭐였냐면 세금 부담에 집주인들이 집을 팔면 시장에 집이 많이 나오고 집값이 내려가겠지였어요. 충분히 합리적인 생각이죠.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냐면요. 집주인들이 안 팔았어요. 왜냐면 팔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집값이 올랐다고 해도 세금 빼고 나면은 생각보다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갖고 있자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한 상황이 됐어요. 팔지도 않고 그렇다고 세를 적극적으로 내주지도 않는 집주인들이 늘어난 거예요. 세를 왜 안 내주냐면 임대차 3법 때문에 한 번 들이면은 4년은 묶이잖아요. 그 4년 동안 시세가 올라도 5%밖에 못 올리고요. 그러니까 장기 계약을 맺는 것 자체를 꺼리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단기로 돌리거나 월세나 반전세로 바꾸거나 아예 가족에게 넘기는 걸 택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선택들이 늘어났어요. 장기 전세는 이제 안 되겠다. 그냥 자식한테 미리 증여하자. 증여는 집을 자식한테 미리 물려주는 거예요. 세금 부담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인데 이렇게 되면 그 집이 임대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 시장에 나오는 임대 매물이 한 채씩 줄어드는 거고요. 집주인들 규제 강하게 때렸더니 임대 공급이 오히려 줄어버린 거예요. 정부 의도랑 반대 결과가 나온 거죠. 사실 집주인들도 지금 마냥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팔지도 못하고 세금은 내야 하고 세도 주기 껄끄럽고 그 피해가 결국 집 구해야 하는 세입자들한테 넘어오는 구조가 된 거예요. 빌라 전세 사기가 아파트 월세까지 건드렸어요. 이건 좀 순서대로 따라오셔야 해요.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원래 서울에서 집 구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였어요. 방법 하나, 아파트 전세나 월세. 안전하고 좋은데 비싸요. 방법 둘, 빌라나 오피스텔 전세. 좀 더 저렴한 대신 아파트보다 덜 선호되는 선택이었어요. 예전엔 아파트 전세가 너무 비싸면 빌라 전세로 넘어가는 식으로 균형이 맞춰졌어요. 근데 2021년부터 2023년 사이에 전세 사기 사태가 터졌어요. 빌라 전세 사기 기억하시죠? 집주인이 계약 끝났는데도 맡겨뒀던 목돈을 못 돌려주는 일이 전국에서 터졌어요. 수억 원 날린 피해자들이 속출했고요. 그 뉴스 보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공포가 퍼졌어요. 빌라 전세는 이제 못 믿겠다. 그러면서 원래 빌라 전세로 갔을 사람들이 한꺼번에 아파트 전세로 몰려들었어요. 당연한 흐름이잖아요. 빌라가 무서우면 더 안전한 아파트로 가는 거니까요.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겹쳤어요. 바로 금리가 급등한 거예요. 기준 금리가 0.5%에서 3.5%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전세랑 뭔 상관이냐고요?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돼요. 전세를 왜 내줬냐면요. 사실 이유가 여러 가지예요. 보증금 받아서 거기에 대출 더 얹어 다른 집 사는 갭 투자. 보증금을 주식이나 금융상품에 굴려서 수익 내기. 매달 월세 걷는 것보다 목돈 한 번 받는 게 관리하기 편한 것. 그리고 월세는 임대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전세는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적었던 것. 이런 이유들이 합쳐져서 집주인들이 전세를 선호했던 거예요. 근데 금리가 오르면서 이 이유들이 하나씩 무너진 거예요. 갭투자는 대출이자 부담이 안 되고 세금 규제도 강해지고 임대차 3법으로 한번 들이면은 4년 묶이는 부담도 커지고 결국 그냥 매달 월세 받는 게 낫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파트 전세로 몰려들던 그 타이밍에 집주인들은 반대로 전세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요. 하나는 완전 월세 전환, 전세를 없애고 매달 월세 받는 방식이에요. 다른 하나는 반전세.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전세 5억짜리를 보증금 2억에 월세 80만 원으로 바꾸는 거예요. 목돈을 낮추는 대신 매달 월세도 받는 방식이에요. 세입자 입장에선 목돈 부담은 좀 줄지만 매달 나가는 돈이 생기는 어중간하게 불리한 조건이 되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빌라 전세 사기 터짐. 아파트 전세로 수요 몰림. 근데 집주인들은 금리 때문에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바꿔버림. 아파트 전세가 씨가 마름. 결국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아파트 월세, 반전세로 밀려남. 선택이 아니라 강제로 밀려난 거예요. 202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때 사람들 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같이 따라가 볼게요. 2020년 세입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정부가 세입자를 위한 법을 만들었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두 가지예요.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도 나 2년 더 살겠다라고 버틸 수 있는 권리가 생겼어요. 그리고 계약 연장할 때 월세나 전세를 5% 이상 올리면 안 돼요. 드디어 세입자도 보호받는구나. 뉴스 댓글에 환호가 넘쳤었어요. 그 마음 저도 이해해요. 근데 박수를 치던 그 해에 집주인들한테는 세 가지가 동시에 날아왔어요. 집 여러 채 가진 분들한테 세금이 크게 올라갔어요.
팔면 세금 엄청 나오고 갖고 있어도 세금이 매년 나가는 상황이 됐어요. 서울 주요 동네들이 집 사면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하는 구역으로 묶였어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이런 동네들이 한꺼번에 해당됐어요. 세를 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임대차 3법 때문에 한번 세입자 들이면은 4년은 묶이는 구조가 됐어요. 한 해에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진 거예요. 세입자들이 박수치던 그 순간에 시장에선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박수 소리가 조금씩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2021년부터 금리가 빠르게 올라갔어요. 기준금리가 0.5%에서 3.5%까지 올라갔어요. 대출 받으신 분들 이자가 갑자기 확 늘어난 시기예요. 그리고 이 시기에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본격적으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이미 세금 때문에 임대 주기 꺼리고 있던 집주인들이 이제는 전세 자체도 포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장에서 전세가 빠르게 주기 시작했어요. 세입자들 표정이 굳었어요. 그리고 전세 사기가 터졌어요. 빌라, 오피스텔에서 보증금 못 돌려받는 피해자들이 전국에서 나왔어요. 그 뉴스가 퍼지면서 사람들이 아파트 전세로 몰려들었는데 아파트 전세는 이미 줄어들고 있던 상황이었으니까요. 결국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아파트 월세나 반전세로 밀려났어요. 부동산 앱을 켜도 없어요. 발품 팔아도 없고요. 있어도 내일이면 사라져요. 그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2020년에 박수해서 2026년에 한숨까지 왔어요. 각각의 정책에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세입자 보호하겠다고, 투기 막겠다고, 집값 잡겠다고. 나쁜 의도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결과들이 쌓이니까 3,830세대 단지에 매물 4건이 된 거예요. 이런 걸 경제학에서는 정책 실패라고 부르는데요. 나쁜 사람이 없어도 의도가 좋아도 정책이 잘못 맞물리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독일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독일도 임대료가 너무 오르면 법으로 제한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규제하면서 동시에 임대집 새로 공급하는 집주인한테는 세금 혜택 줄게라는 당근도 같이 줬어요. 규제랑 인센티브를 세트로 운용한 거예요. 싱가포르는 더 직접적이에요. 정부가 직접 집을 지어서 국민들한테 공급해요. 민간 시장이 흔들려도 정부가 직접 공급자가 되니까 서민들이 갈 곳이 있는 거예요. 한국은요? 민간 집주인들은 강하게 규제했는데 그 빈자리를 공공이 충분히 채우지 못했어요. 이 불균형이 지금 이 상황을 만든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문제 왜 쉽게 안 고쳐지는 걸까요? 각자 처한 상황을 한번 보면 이해가 돼요. 집 여러 채 가진 집주인들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팔자니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요. 갖고 있자니 매년 세금이 나가요. 세를 주자니 한 번 들이면 4년은 묶여요. 정책이 또 바뀔까봐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장기 임대는 피하자가 돼버린 거예요. 단기로 돌리거나 자식한테 물려주거나 어느 쪽이든 세입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임대 매물이 한 채씩 사라지는 거고요. 집주인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이 구조 안에서 그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된 거예요. 이게 왜 계속 반복되냐면요. 집값 오름, 정부가 규제 강화, 집주인들이 임대 꺼림, 임대 매물 줄어듦, 월세 오름, 세입자들이 버티다가 집 사려 함, 집 사려는 사람 늘어남, 다시 집값 오름, 다시 규제 강화. 이 사이클에서 세입자는 어느 단계에 있냐면 모든 단계에서 손해를 보는 위치예요. 집값 올라도 월세 올라도 규제 강해져도 다 손해예요. 집주인도 힘들고 정부도 딜레마고 근데 그 모든 상황에서 가장 선택지가 없는 게 세입자인 구조예요. 이쯤 되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라는 말이 나오죠. 자주 나오는 얘기들 짚어볼게요. 규제 풀면 집주인들이 임대 내놓지 않나요? 맞는 말이에요. 규제를 풀면 공급이 늘 수 있어요. 근데 규제 갑자기 풀면 집주인들이 바로 임대를 내놓을까요?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몇 년째 규제에 치이다 보니 이번에도 또 바뀌겠지라는 불신이 쌓여서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거든요. 게다가 규제 완화가 집값 오를 신호로 읽히면 오히려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어요. 풀기도 어렵고 안 풀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정부가 공공임대 늘리겠다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에요. LH라는 공기업을 통해 공공임대 늘리겠다는 발표도 있었고 청년 월세 지원도 있었어요. 근데 공공임대는 짓는데 수년이 걸려요. 지금 당장 집이 필요한 분한테는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청년 지원도 소득 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정작 필요한 분들이 못 받는 경우가 많고요. 발표랑 현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커요. 재건축 재개발 풀면 되지 않나요? 이것도 맞아요. 공급 늘리는 건 장기적으로 맞는 방향이에요. 근데 재건축은 짧아도 5년에서 10년 걸리는 일이에요. 지금 이달 월세 내야 하는 분한테 10년 뒤 얘기인 거잖아요. 게다가 낡은 빌라 허물고 비싼 아파트 지으면 거기서 저렴하게 살던 분들이 밀려나는 문제도 있어요. 공급이 늘어도 서민한테 직접 도움이 되는 공급인지는 별개 문제예요. 모든 반박에 나름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구조가 바뀌길 기다리는 동안에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걸 같이 보실게요. 세 번째 질문. 그래서 지금 나는 뭘 해야 하나요?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 시장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제 꽤 잘 아시게 된 거예요.
구조가 바뀌는 건 시간이 걸리지만 지금 내 상황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는 건 내가 할 수 있어요. 순서대로 같이 해볼게요. 오늘 당장 할 것들이에요. 먼저 지금 살고 싶은 동네와 출퇴근 가능한 주변 동네의 전세, 월세 현황을 같이 확인해 보세요.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앱에서 임대 조건을 전세 또는 월세로 설정하고 검색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동네 하나만 보지 말고 지하철 한두 정거장 거리 동네까지 같이 확인해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전세, 월세가 주변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 파악해 두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기다리면 더 좋은 집 나오겠지가 통하지 않아요. 임대집 나오면 하루 이틀 안에 없어져요. 그 다음 지금 살고 있는 집 계약이 언제 끝나는지 확인해 보세요. 계약서 꺼내서 만료일 확인해 보시고 나 2년 더 살겠다는 권리를 아직 안 썼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이 권리가 남아 있다면 지금 시장에선 최대한 활용하는 게 유리해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미리 움직여야 해요. 마지막으로 지금 내 월세가 월급의 몇 퍼센트인지 계산해 보세요. 계상이 꺼내서 월세 나누기 월 실수령액 곱하기 100 해보세요. 30% 넘으면 위험 신호예요. 36% 넘으면 지금 당장 뭔가를 바꿔야 해요. 일주일 안에 할 것들이에요. 먼저 지금 보고 있는 동네 말고 대체 지역 두세 곳을 미리 정해두세요. 지금 원하는 동네에 전세, 월세가 없거나 너무 비싸다면 대안 지역을 미리 생각해 두는 게 중요해요.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같은 서울 안에서 인접 동네로 넓히는 거예요. 지하철 한두 정거장만 더 가도 가격이 꽤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출퇴근 크게 안 늘면서 예산을 줄일 수 있어요. 또는 구리, 남양주, 하남, 의정부 같은 서울 인접 경기도 지역을 보는 거예요. 같은 예산으로 훨씬 넓은 집을 구할 수 있는데 출퇴근 시간이 늘어나는 건 감수해야 해요. 내 직장 위치랑 교통편 먼저 확인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무조건 추천이 아니라 내 상황에 맞는지 따져보는 선택지 중 하나예요. 후보 지역 두세 곳 미리 정해두면 원하는 동네에서 집 안 나올 때 바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 다음 관심 동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직접 전화해 보세요. 앱에 안 올라온 매물이 있을 수 있어요. 두세 곳 직접 전화해서 이 가격대에 이런 조건 찾는데 나온 거 있나요? 물어보세요. 발빠른 사람한테 기회가 와요. 마지막으로 LH 마이홈 포털에서 공공임대 자격 확인해 보세요. 마이홈 포털에서 청년 전세 임대, 신혼부부 임대, 행복주택 같은 공공임대 지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소득이나 자산 기준에 따라 다르니까 내가 해당되는 게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모르면 못 받아요. 근데 한 가지만 덧붙이면 공공임대는 월세 부담 낮추고 돈 모으는데 좋은 선택이에요. 근데 너무 오래 안주하면은 나중에 더 힘들 수 있어요. 내가 저렴하게 사는 동안 바깥 집값이랑 민간 월세는 계속 오르거든요. 5년, 10년 뒤에 시장으로 다시 나왔을 때 그 충격이 생각보다 클 수 있어요. 공공임대는 목적지가 아니라 디딤돌로 쓰는 게 맞아요. 들어가는 순간부터 내 집 마련 자금 모으는 걸 병행하세요. 한 달 안에 할 것들이에요. 먼저 주거 방식 자체를 다시 설계해 보세요. 월세가 월급의 30% 넘으면 단순히 다른 집 구하는 게 아니라 방식 자체를 바꾸는 걸 생각해 봐야 해요. 면적 좀 줄이거나 조금 더 멀리 이사 가거나 보증금 올리고 월세 낮추거나 친구나 가족이랑 같이 사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건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라 구조적인 매물 부족이기 때문에 내 전략도 그에 맞게 바뀌어야 해요. 그 다음 월세 세액공제 꼭 챙기세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연봉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직장인이라면 낸 월세의 최대 17%를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 때 꼭 신청하세요. 안 하면 그냥 날리는 돈이에요. 지자체 주거급여도 복지로 해서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분쟁 생기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보증금 문제, 계약 갱신 분쟁, 집주인이랑 갈등 이런 상황이 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 132번에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어요.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게 훨씬 나아요. 거창한 게 하나도 없죠?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랑 모르는 사람 차이가 생각보다 커요. 오늘 하나라도 해보세요. 오늘 같이 본 거 마지막으로 딱 세 가지만 정리할게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이 상황이 억울한 건 당연해요. 열심히 살면서 정당하게 집 구하려는데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 건 솔직히 부당한 일이에요. 다만 이 상황이 만들어진 데는 정책도 시장도 여러 선택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구조에 대한 판단은 각자가 하시면 되고요. 저는 그 안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할게요. 그리고 좋은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진 않아요. 세입자 보호하겠다는 법, 투기 막겠다는 세금, 집값 잡겠다는 규제 다 나쁜 의도가 아니었어요. 근데 의도가 좋다고 결과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정책이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꼼꼼히 봐야 했고 부작용 나타나면 빠르게 고쳐야 하는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구조가 바뀌길 기다리는 동안 내 전략은 내가 세워야 해요. 시스템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 시장에서도 정보 알고 선택지 넓히고 지원 최대한 활용하면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지금 집 걱정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처음 서울에서 집 구하려는 분, 전세 끝나서 다음 집 알아봐야 하는 분, 매달 나가는 월세가 무거운 분.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막연하게 집 없으면 힘들지 수준이 아니라 왜 이렇게 됐는지 같이 알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는 게 훨씬 낫잖아요.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 주제에 대해서 이미 꽤 많이 아시게 된 거예요. 그게 지금 당장 집을 만들어주진 않지만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은 돼요. 같이 잘 헤쳐나가 봐요. 저는 계속 여기 있을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런 얘기 앞으로도 계속 같이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집 걱정하는 친구나 가족 있으면 공유해주세요. 아는 게 힘이니까요.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